네, 안녕하세요. 세계성경공동체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저희 헐버트 선교사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만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 이미 벌써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표현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 전도한 이야기에 많이 안 하냐고요. 그 이야기도 사실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사역에 관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헐버트 선교사님은 역사학자로 또 국어학자로 계몽운동가로 이제 오늘은 독립운동가로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또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헐버트 선교사님 이야기는 그분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 말 속에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역사를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려고 합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일본이 한반도를 우리 땅을 이제 점점 더 식민화하려는 야욕을 갖게 되고 또 저 위쪽 만주 지역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그 1894년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그 다음에 을미년에 우리나라의 당시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해 사건 때 이 자객들이 명성황후가 묵고 있는 그 처소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차마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성황후를 나라의 국모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치욕스럽게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때 고종 황제도 너무 두렵고 떨리셨어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있는 곳에 그렇게 자객이 쉽게 들어와 아내를 이렇게 살해하는 그 상황을 다 목격했잖아요. 이때 고종 황제 곁을 지켜줬던 분들이 헐버트, 그다음에 언더우드, 또 우리가 만났던 에비슨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 곁을 함께 지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3인 1조가 돼서요 불침번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종 황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서양 선교사님들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밥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궁에서 하는 밥도 혹여나 독살의 위험이 있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자물쇠로 채워서 그 식사를 가져와서 식사를 하셔야 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고종 황제를 잠시 궁 밖으로 좀 옮기는 게 처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해 가을에 그 일을 시도합니다. 그게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국 사회는 조선 사회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고 고종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춘생문 사건이 실패로 끝나자 그 다음에 겨울 시작하자마자 그 선교사님들과 고종 황제가 장소를 옮깁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 시간에 아관파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1년의 시간 동안에 거기서 몸을 좀 추스리시고 나라를 좀 되찾는 것에 관해서 좀 생각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려고 하죠. 이 러시아 공사관이 지금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 대사관 자리는 아니고요.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보이시는 저 제일 뒤쪽에 조금 높게 솟아있는 첨탑 형식의 요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만 남아 있거든요. 고종 황제가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서 다음 일들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요 덕수궁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고종의 길 해가지고 옛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마 저렇게 빠져나가셨을 거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원해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동에 가시면 저 길을 걸으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우리나라 임금의 황제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삶을 삼게 했던 선교사님들의 삶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고종 황제가 다시
궁으로, 그러니까 중명전을 거쳐서 궁으로 황궁하는 그 일정 가운데 우리나라를 되찾는 일들, 국권을 되찾는 일들을 고민하고 시도합니다.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으려는 야욕을 드러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이에요. 그럼 을사늑약이 체결될 그 징조가 보이자 고종 황제는 이 상황을 어딘가에 알려서 도움을 구해야 됐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헐버트 선교사님 이야기 나눌 첫 시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맺었던 조미수 통상조약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 1조가 뭐냐 하면 상대국이 위험에 처하거나 할 때 서로 돕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미국에게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감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을 대사로, 특사로 미국에 보내는 것이 요원했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와 헐버트 선교사님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헐버트 선교사님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가 써준 밀서를 들고 전권 대사가 돼서 특사가 돼서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헐버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여러분 미국 국무부에서 또 대통령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안 만나주나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시에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몇 달 전에 그 까츠라 테프트, 그래서 요 일본인 까츠라랑 미국인 테프트, 이분이 이후에 루즈벨트 다음 대통령이 되거든요. 요 두 사람이 을 대표로 해가지고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잘 아는 까츠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화하기로 하고 조선은 일본이 식민화하기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의 대사로 온, 특사로 온 헐버트 선교사님을 만나주지 않는 거죠. 화면이 조금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서 을사늑약은 체결되고 말고요.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이 아픔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돌아와가지고요. 고종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읽어보십시오. 한국에 어려움이 닥치니 미국이 제일 먼저 한국을 저버렸다. 그것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인사도 없이. 한국의 충신들이 나라를 잃은 분노로 자결을 하는 마당에 미국 공사는 정의를 짓밟는 자들과 샴페인잔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이게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모습을 보면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썼던 글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외국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1907년에 있었던 만국 평화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세 분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들을 도모했던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과 당시 상동교회 목사님이었던 전덕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일들을 주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청년들을, 특사를, 밀사를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준 열사가 4월 22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조금 미리 출발했던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합류하고요. 이종은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대사였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 있어서 통역관으로 거기서 젊은 청년이었던 이휘종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요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헐버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준 열사나 이상설보다 먼저 이동하세요. 따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본은 헐버트 선교사만 잡으면 된다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헐버트 선교사님이 일본 거쳐서 갈 때 다 미행이 붙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다른 분들이 이준 열사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합류해서 이분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 평화회의 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손을 써놔서 우리나라 대표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헐버트 박사는 다른 곳에서 이 조선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연설할 수 있도록 신문 기자들 모임 가운데 자리에 세우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도 아무도 이 상황을 알아주지 않자 이준 열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설이나 이종도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헐버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미국이 강제로 송환합니다. 자국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거예요. 일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 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냐면요, 예전 모습인데 지금 서울 남대문 앞에 있는 상동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사진을 왜 같이 올려놨느냐? 이준 열사나 또 이상설 이런 분들은요, 상동교회 청년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전덕기 목사님과 같은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단단한 신앙의 기초 안에 또 민족,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키워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가운데 그 삶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일본은 한국인들을 말살시켜야 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1907년 7월 22일 날 뉴욕 타임즈에 쓰셨던 글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되고,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모습 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말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국인을 말살시키지 않는 이상 한반도는 꼭 다시 평화를 이룰 것이다. 한국인들은 다시 나라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을 지원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땐 그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학생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교회와 연결해서 지원해주고 또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는 것 가운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승만 박사나 서재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을 지금 예전 중앙청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헐버트 박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해서 헐버트 박사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님은 오실 수 없었어요. 왜 오실 수 없었냐 하면 자신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투병 중에 있었거든요. 병상에 누워 있었고요. 그 마지막 주님과 만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해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다시 헐버트 박사님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1949년에 7월 29일 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인천 제물방에 도착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3살에 우리나라에 언어교사로 오셨거든요. 이때 올 때 선교사님은 86세의 노령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비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미국 군용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그 어려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도착하시자마자 마련했던 숙소가 아니라요, 위생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셔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8월 3일에는 급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선교사님 뵈러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독하셨거든요. 선교사님은 8월 5일 날 우리나라에서 순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사회장으로 양화진에 선교사님이 잠들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양화진 옆에는
사실은 어린 아이의 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한 살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어서 여기 잠들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이셨던 거죠.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말렸을 때 선교사님이 했던 글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글이고 많이 회자되는데 묘비 보시기에 왼편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유언에 따라서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잠들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에 관해서 우리는 3번의 시간 동안에 이분의 삶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미순 감옥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나는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헐버트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라고 위순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방의 많은 나라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주께 돌아온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